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픈 AI가 내놓은 새로운 보안 기능인데요. 요즘 AI가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성장통, 바로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오픈 AI가 어떤 해법을 내놨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I가 여러분이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랑 막 연결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데이터, 과연 진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 거예요. 먼저 AI 보안이 왜 요즘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보고요.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위협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내놓은 해결책 두 가지, 잠금 모드랑 위험 라벨이 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보안, 요즘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간단해요.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웹사이트도 막 돌아다니고 다른 앱이랑 연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진 만큼 연결이 많아진 만큼 우리가 마줘야 할 위험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새로운 위험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녀석입니다. 와,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AI 보안 쪽에서는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이게 뭐냐면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철석같이 믿는 비서한테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달라고 시켰는데 누군가 몰래 그 서류 문치함에 악의적인 명령이 적힌 쪽지를 슬쩍 끼워 넣는 거죠. 그럼 제 비서는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 쪽지 내용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AI가 바로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격자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명령에 속아서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섭죠? 자, 이렇게 무서운 공격이 있으니 당연히 방패가 있어야겠죠? 오픈 AI가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잠금 모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단단해 보이죠? 이건 말 그대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보안 금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잠금 모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능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해커들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회사 대표님들이나 보안팀 같은 분들 있죠? 이렇게 정말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기능이라는 겁니다. 오픈 AI가 직접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비활성화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해커들이 파고들 수 있는 틈, 그러니까 외부로 연결되는 문들을 아예 꽝 닫아버리는 겁니다. 웹 브라우징 기능이라던가 다른 앱이랑 연결되는 기능 같은 것들을 그냥 꺼버리는 거죠. 위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식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보세요. 일반 챗GPT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막 뒤지잖아요. 근데 잠금 모드에서는 미리 저장해둔, 그러니까 캐시된 내용만 보여줘요.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앱 연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앱이나 막 연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이건 안전해 하고 허락한 앱만 연결할 수 있게 꽉 잠가두는 겁니다. 이러니 데이터가 밖으로 샐 위험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관리자가 이 사용자 그룹은 잠금 모드를 쓴다 하고 딱 설정을 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챗GPT가 외부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밖으로 셀 수 있겠다 싶은 기능들은 가차없이 꺼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주로 기업용, 교육용, 의료용 같은 특별한 비즈니스 플랜에서만 쓸 수 있어요. 챗GPT, 엔터프라이즈나 에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픈 AI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 같은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플랜에도 이 기능을 넣어줄 거라고 하네요. 이건 좀 기대해봐도 좋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위험 라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잠금 모드가 아주 강력한 자물쇠 같은 거였다면 이 위험 라벨은 경고 표지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죠. 모든 사용자를 위해서요. 이 기능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사용자, 바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AI를 다른 앱이나 인터넷에 연결할 때 잠깐! 이 기능을 쓰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쓰시겠어요?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정보를 보고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겠다. 혹은
아, 이건 좀 위험한데?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건 코딩을 도와주는 코덱스라는 도구의 설정 화면인데요. 딱 보시면 높은 위험이라는 라벨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그 밑에 친절하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설명까지 해줘요. 그리고 최종 선택은 바로 사용자인 우리가 직접 켜거나 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제가 여기서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위험 라벨을 챗GPT 하나에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챗GPT는 물론이고 애틀라스나 코덱스 같은 다른 오픈 AI 제품들에도 위험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싶으면 똑같은 라벨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이 라벨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게 일관성을 유지한 거죠.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이 두 가지 기능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핵심만 딱 짚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픈 AI의 전략은 투트랙인 셈이에요. 한쪽에는 잠금 모드라는 아주 튼튼한 금고를 둬서 보안이 정말 중요한 소수의 사용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위험 라벨이라는 경고판을 세워서 나머지 모든 사용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한과 정보 제공,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전략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한 이 두 가지 기능이 오픈 AI 보안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샌드박싱이나 URL 유출 모니터링 같은 이미 있던 여러 겹의 보호막 위에 또 하나를 더 쌓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보안이라는 게 개발자와 해커 사이에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거잖아요. 이번에 나온 기능들은 그 싸움에서 오픈 AI가 꺼내든 아주 강력한 최신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I를 최대한 강력하고 자유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건 오픈 AI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진짜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를 AI가 대신해주는 기술인데요. 바로 AI가 엄청나게 빠른 코드를 직접 짜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근데 그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아마 개발자분들이라면 정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공감하실 문제일 텐데 도대체 왜 AI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쿠다 커널 개발은 다뤄야 할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와, 어마어마하더라. 대체 뭐가 그렇게 넓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H100, A100 같은 최신 GPU는 물론이고 이전 세대 GPU까지 하드웨어마다 최적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다 알아야 하죠. 또 요즘 많이 쓰는 디퓨저스나 트랜스포머 같은 라이브러리에 붙이려면 그것도 다 따로 공부해야 하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숙련된 개발자들도 아차하면 빠지는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골치 아픈 거 쿠다 버전, 파이토치 버전, 파이썬 버전 이 조합들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터지는 거죠. 솔직히 이걸 한 사람이 다 마스터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난관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AI를 위한 전문가 스킬이라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이 모든 복잡한 전문 지식을 AI가 바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에이전트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전문가의 뇌를 압축해서 AI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항상 제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혹은 딱 필요한 것만 족집게처럼 가르쳐주는 전문 과외 선생님 같은 거죠. 그 복잡한 지식들을 AI가 바로 이거! 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전문가 지식을 압축하는데 딱 550 토큰이면 된다는 겁니다. 네, 550여.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작은 패키지 안에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정보가 들어있는 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550 토큰짜리 보물상자 안을 들여다보면요. H100,
A100, T4 같은 GPU별 맞춤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디퓨저스 트랜스포머 통합 패턴도 당연히 있죠. 심지어 벡터화된 메모리 접근 같은 진짜 고급 기술이 녹아있는 커널 템플릿까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능 테스트하는 법,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까지. 와, 이건 그냥 올인원 키트라고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사용자가 그냥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완전한 프로젝트로 탄생하는지, AI 에이전트가 이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열일 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진짜 극명하죠? 예전에는 개발자들이 몇 시간, 아니 며칠 밤새 가면서 문서 뒤지고 코드 짜고 또 하드웨어마다 다른 버그 잡느라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이 스킬을 가진 AI한테 그냥 명확하게 한 문장만 딱 말해주면 끝입니다. 이건 뭐 그냥 다른 세상 얘기 같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AI, H100 GPU에서 돌아갈 RMS 넘 커널 하나 짜줘. 그리고 그거 성능 테스트할 스크립트도 같이 만들어줘. 딱 이렇게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죠. 이 한마디면 AI가 알아서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코드가 과연 실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요즘 핫한 분야죠. 디퓨저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LSX 비디오 생성 모델에다가 AI가 만든 커널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딱 그 커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존 파이토치 코드보다 평균 1.88배가 빨라졌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진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처리하는 데이터 크기나 모양이 바뀌어도 보세요. 속도 향상이 꾸준하죠. 특히 저기 맨 아래 데이터가 제일 클 때는 무려 2.26배나 빨라졌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평균 1.88배 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비디오 생성 모드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야, 바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대규모 언어 모델 QN3-8B에 적용해 봤습니다. 이 스킬이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장의 길이죠. 시퀀스 길이가 819토큰일 때 최고 2.47배나 빨라졌어요. 이건 특히 긴 글을 처리해야 하는 언어 모델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입니다.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보여요. 보세요. 처리할 문장이 짧을 때는 1.58배였는데 문장이 8192토큰으로 길어지니까 속도 향상폭이 2.47배까지 확 뛰어오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가 만든 커널이 더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속도를 거의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초능력을 만들었으면 혼자만 쓰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커널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공유하는 방법이죠.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걸 어떻게 배포하는지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배포 과정이요, 놀랄 만큼 간단해요. 1단계는 AI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사실상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엔 명령어 딱 하나만 치면 모든 환경에 맞는 버전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허브에 올리기만 하면 끝!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딱 코드 한 줄로 제가 만든 걸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코드 한 줄, get_kernel 하고 내 아이디랑 커널 이름만 딱 적으면 복잡하게 설치하고 컴파일하고 할 필요 없이 누구나 제가 만든 초고속 커널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잡했던 과정이 결국 이 마법 같은 한 줄로 딱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이 기술이 AI 성능 최적화라는 게임의 판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코딩을 대신해주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결국 이 시스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스킬이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허브가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과 배포라는 가장 큰 두 개의 벽을 그냥 한 번에 허물어버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본 건 이거예요.
그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수작업 코딩의 시대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코드 한 줄 복사해 붙여 넣으면 끝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쿠다 커널 개발 같은 정말 소수의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지식을 이렇게 스킬로 만들어서 AI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다음 차례는 뭘까요? AI가 정복하게 될 다음 전문 분야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AI 세계에서는 흔히들 크기가 깡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재미있는 모델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뻔했어요. 네,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였죠.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거대 테크 기업들은 뭐랄까 끝없는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덩치가 커야 힘도 세다 이렇게 믿으면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들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무작정 크기만 키우는 게 사실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 잘 나간다는 모델들을 보면요. 파라미터가 뭐 수십억 개는 기본이고 수백억 개까지 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마어마한 컴퓨터 자원이랑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몇몇 공룡 기업들 빼고는 넘볼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작고 똑똑한 모델이 이 거인들과 한번 붙어볼 만하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딥젠 1.0입니다. 덩치 큰 경쟁자들하고 비교하면요. 와, 최대 16배나 작아요. 아주 작고 야무진 모델이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녀석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그 설계, 즉 아키텍처에 숨어 있습니다. 딥젠은요, 기존 모델들처럼 좁은 길 하나로만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스택 채널 브리징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썼는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꽉 막히는 1차선 국도 대신에 뻥 뚫린 다차선 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훨씬 더 빠르고 또 풍부하게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고 전달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델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층에서 동시에 정보를 쫙쫙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디테일부터 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각 토큰이라는 것도 쓰는데요. 이게 또 물건입니다. 뭐냐면 복잡한 명령을 받으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모델이 혼자서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짤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내부 메모장,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훈련이 제대로 안 받쳐주면 다 소용없겠죠? 그래서 딥젠은 아주 효율적인 3단계 훈련 코스를 밟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두뇌와 손의 싱크를 맞추면서 기본기를 다지고요. 그 다음엔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훈련 내용이 엄청나게 다채롭다는 거예요. 그냥 예쁜 그림 그리는 법만 배운 게 아니고요. 복잡한 문장을 딱 보고 그 뜻을 이해해서 추론도 하고 이미지 편집도 척척 해내고 심지어는 글씨까지 씁니다. 와, 이건 뭐 말 그대로 올라운더, 만능 엔터테이너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설계에 혹독한 훈련까지 거친 딥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먼저 그야말로 거인과의 대결입니다. 딥젠 1.0의 파라미터 개수는 50억 개. 그런데 상대인 훈연 이미지는요, 무려 800억 개입니다. 16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급이 아예 다르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복잡한 추론 능력을 테스트해봤더니 이 작은 딥젠이 저 거대한 모델을 무려 28%나 앞서버렸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지 편집 분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번 상대는요. 파라미터 275개짜리 그것도 오직 편집만 하도록 만들어진 전문가 모델이에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만능 모델인 딥젠이 이 전문가 모델을 37% 이상 더 높은 점수로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거인의 정말 믿기 힘든 이 승리가 과연 AI의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이건 말이죠. 강력한 AI의 미래가 더 이상 몇몇 공용기업들만의 잔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훨씬 적은 돈과 자원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죠. 뒷젠 1.0은 AI 경쟁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똑똑한 설계 하나가 압도적인 덩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으니까요. 이제 정말 궁금해지네요. AI의 판도를 뒤흔들 다음 게임 체인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혁신도 이렇게 작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할리우드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창의성의 상징인 할리우드가 단 하나의 새로운 AI 기술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거대한 충돌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런 말 하긴 정말 싫은데 우린 아마 끝장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데드풀의 시나리오를 쓴 렛 리즈입니다. 할리우드 최정상에 있는 작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지금 업계가 느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서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AI 기술 하나가 딱 공개되자마자 창작업계 전체가 분노와 공포로 그야말로 들끓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대체 할리우드 전체를 이렇게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이 기술, 시댄스 2.0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댄스 2.0, 이건 바로 그 틱톡을 만든 회사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입니다. 여러분, 오픈AI의 소라는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글로 이런 장면 만들어줘 하고 입력하면 AI가 뚝딱 하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술인 거죠. 작동 방식은요. 이게 진짜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예요. 사용자는 그냥 원하는 장면을 글로 몇 줄 써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AI가 그걸 보고 15초짜리 영상을 확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지점, 이 엄청난 단순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중국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곧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영상 편집 앱이죠. 바로 그 캡컷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코앞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공개되자마자 이건 그냥 거대한 저작권 침해 머신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예시가 바로 이건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그냥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싸우는 영상이라고 딱 두 줄 썼는데 진짜 그 배우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진짜같이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었죠. 스파이더맨, 다스베이더는 물론이고요. 만달로리언의 그 귀여운 베이브 요다 그러고 있죠. 그런 캐릭터들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야말로 대놓고 버리는 약탈이나 다름없었죠. 결국 참다 못한 디즈니가 칼을 빼들였습니다. 바이트댄스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요. 거기서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즈니 IP에 대한 가상현실 속 날치기라고 했습니다. 날치기라니 표현 한번 정말 강력하죠? 기업들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개별 회사의 대응을 넘어서서요. 할리우드의 거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하나의 공동전선을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영화사들을 대표하는 미국 영화협회는 당장 침해 행위를 멈춰라고 요구했고요. 배우들의 조합인 사가 아프트라는 이건 노골적인 침해다라고 강야에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휴먼 아티스트리 캠페인이라는 창작자 연합은 전 세계 모든 창작자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말했죠. 스튜디오, 배우, 창작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제 말로만 하던 경고가 실제 법적인 칼날이 되는 순간입니다. 강력한 비판 성명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법적 위협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할리우드의 양대 산맥이죠. 디즈니, 그리고 파라마운트.
이 두 거대 스튜디오가 동시에 바이트댄스의 저작권 침해를 멈춰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죠.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파라마운트가 보낸 서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 자기들이 만든 진짜 영화나 TV쇼랑 종종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AI가 만드는 가짜의 퀄리티가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거. 이게 바로 헐리우드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할리우드는 무조건 AI를 반대한다, 뭐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할리우드와 AI의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복잡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디즈니의 행보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시댄스처럼 자기들 IP를 무단으로 쓴다고 바이트댄스에 소송을 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라를 만든 오픈 AI랑은 거액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무단으로 우리 걸 훔쳐 쓰는 건 절대 용납 못하지만 정당하게 돈 내고 우리 IP를 활용하는 기술은 환영한다. 딱 이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은 막고 통제 가능한 기회는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과연 창의성의 주인은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일까요? 아니면 AI일까요? 예술과 기술의 미래를 가를 이 거대한 질문에 아직 그 누구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